환경부가 4대강의 자연 회복성을 위해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는 해체하고 나머지 2개 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농민들은 농사지을 물이 없다고 반발하고 환경단체는 반겼습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 원대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의 파장 보도합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이 이틀째 의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노이에는 두 정상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가 등장하는 등 회담 마케팅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입은 티셔츠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의 얼굴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백 장 넘게 팔리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대학 입학을 일주일가량 앞둔 1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과거 미성년 출입 사건을 경찰관이 뒷돈을 받고 무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가 원하는 후임자가 적혀있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첫 조치가 나왔습니다. 금강, 영산강에 만들어진 5개의 보 가운데 3개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하고 2곳은 항상 개방하라고 4대강 평가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해체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해체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게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고 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과 영산강 유역에 설치된 보는 모두 5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이 가운데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를 해체하라고 결론 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하는 공주보는 부분 해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호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백제보와 승천보는 상시 개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사위는 보를 유지할 경우 얻는 편익과 해체할 경우 비용 등을 비교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종보는 해체로 얻는 이익이 비용의 2.92배, 죽산보는 2.54배로 높게 분석됐습니다. 다만 공주보는 1.08배, 백제보는 0.96배로 이익과 비용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수질과 생태 보건 등 환경 가치도 감안됐습니다. 거래되지 않는 수질 생태와 같은 그런 서비스의 환경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생태 지표가 변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불 의사액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였고요. 3개보의 해체 비용은 공주보 532억 원, 세종보 114억 원, 죽산보 250억 원 등 90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체물 이용을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 등의 비용을 더하면 1,400억에 가깝습니다. 이번 권고는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그대로 수용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 권고안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물 부족이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해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 공주보입니다. 지난해 수문이 개방되면서 8.8m였던 수위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농가들은 수문 개방으로 지하수가 고갈돼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수막을 해갖고야 유리비가 떨어지는데 지금 물량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기름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지금 추세예요. 환경부가 오늘 공주보 등 3곳을 철거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농민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주 지역 300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철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자체들도 농업용수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지 주민 농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한 낙동강 유역 농민들도 보호 개방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방 후 해체하는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영산이 지금 2년 하고 해체가 됐으니까 우리 함안보 같은 경우도 2년간 해체되면 관찰을 했으니까 충분히 저 위에서는 해체할 수 있는. 환경단체들은 보호 해체와 개방으로 생태계 복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체 결정이 국가 재정에도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공사에 따른 유지 비용들로 많은 부분의 혈세들이 낭비가 됐었는데요. 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오는 6월 열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철거안 통과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벌써 상당히 치열한 것 같은데 과연 옳은 결정인지 이화여대 환경공학과의 박석순 교수와 함께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4대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 낙동강은 빼고 왜 금강, 영산강만 먼저 이렇게 포함시켰을까요? 처음에 이번에 이렇게 이 두 강을 완전 개방을 했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4대강 사업이 가장 절실했던 데가 영산강이었어요. 예. 워낙 그곳에 수질이 안 좋고 수량도 부족하고 바닥에 많은 게 쌓여 있고 예. 그런데 어떻게 영산강을 이것을 해체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하나는 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이 가장 부족한 데가 금강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가뭄 드니까 이게 보령댐으로 물을 끌어쓰고 이랬다고요. 예. 근데 이 두 곳을 먼저 타겟을 두고 한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아마 그것은 정부에서 좀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했는지.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아까 수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를 만드니까 수질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물을 가둬두면 수질이 나빠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영국의 템즈강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강들이 원래 뭔가 하면은 하수 처리 기술이 강에서 나온 거예요. 예. 강에 물을 이렇게 모아두면은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벌써 서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1800년대 말에 하수 처리 1차 원리를 거기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4대강 사업하고 나서 말입니다. 금강, 영산강 뭐 우리나라 곳곳의 강들이 수질이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는데 이것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고 물이 꼭 흘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를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불순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교수님. 제가 자료도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은 보시죠.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저기에 가라앉는 것이 뻘이 생기면은 그 뻘을 뭐가 하느냐면은 뭐 실지렁이라든지 이런 오염성 이제 이런 물고기들이 이게 실지렁이 같은 게 먹고 그걸 다시 물고기가 먹는 거죠.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저것이 썩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위원회에서 이 강을 상시 개방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수질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통계가 잘못된 거지. 아마 이번에 통계 논쟁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질이 이게 보를 개방했을 때 수질하고 보로에 물을 채웠을 때 수질하고 비교를 하려 그러면은 같은 해 1년 1년씩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비교를 할 때는 뭔가 하면 1월은 1월 달끼리 2월은 2월 달끼리 이 통계 방법이 있다고요. 2016년 15년이 2018년에 비해 가지고 가뭄이 훨씬 심했어요. 이거 기상청에 가면은 저런 자료가 있어요. 보면은 저기가 영산강의 경우는 2018년하고 2015, 16이 별 차이가 없지만은 금강에 보십시오. 금강에는 2018년하고 2015, 16이 완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붉게 표시된 부분이 가뭄이 심했다는 뜻인가요? 극심한 가뭄이죠. 그러니까 2018년이 훨씬 덜 심했다는 덜 심했죠. 그 차이 때문에 저렇게 호원전에 나오고 영산강의 경우는 비슷하니까 수질이 나온 거죠. 지금 아마 통계부터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용 문제가 있는데 이 보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해체하고 난 다음에 편익이 더 크다. 이게 이제 오늘 발표인데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히 뭔가 하면은 수질 문제를 반대로 생각한 거죠. 수질이 보를 막음으로 수질이 좋아지는 거를 나빠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추정을 했고 두 번째 이 생태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뭔가 하면은 이 큰 강에 자라는 생물이 있고 작은 하천에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큰 강을 물을 빼버리니까 네. 그냥 그 하천에 작은 지천에 살던 생물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생태가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교수님은 어쨌든 이번 결정은 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잘못된 보시는 결정이고 거죠? 일단 통계부터 수질 통계부터 따져 나가고 강의 어떤 그런 목적이 뭐냐, 이 강이 어떤 강이냐, 그걸 새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받는 임금을 뜻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아차 노조가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도 노조 측에 손을 들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과거 미지급 수당 3,125억 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기아차는 약 4,224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사측 주장인 신해성실 원칙 인정 여부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 지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 간 신해성실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매출 등을 고려해보면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는 아니라며 지난 14일 대법원 판례처럼 엄격하게 본 겁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점심값과 가족수당은 근로대가나 똑같이 지급되는 일률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 액수도 1심보다 원금 1억 원이 줄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판결을 반겼습니다. 이제 기아자동차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재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기아차 측은 선고 직후 신의 측이 인정되지 않는 선고 결과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당사자인 기아자동차는 물론 재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넓게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서 통상임금 쇼크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자동차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1%, 1,000만 원어치를 팔면 21만 원밖에 남기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법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을 넘는데도 기아차는 1,000여 명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가상의 근로시간에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정부가 최저임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리면 통상임금은 자연히 더 늘어납니다. 재계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 위기를 우려합니다. 그동안 노사 간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온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적 자체에 의한 합의를 부인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경제 예측 가능성이나 노동시장의 평화를 크게 해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 인건비 부담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아차는 면접 절차까지 진행 중이던 생산직 근로자 채용 절차를 최근 전격 중단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어제부터 의제 조율을 위한 미북 양측 간의 실무 협상이 시작됐는데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노이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냐 아니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냐, 이걸 두고 양측의 이견이 있다는 거죠?
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진전시키는 것이 이번 주 실무협상팀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번 1차 싱가포르 북미 회담 당시의 선언문을 토대로 이번 합의문도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1차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양국이 노력을 한다 이런 합의문이 나왔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막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비핵화의 개념을 놓고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지금까지 양측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북한 김혁철이 이끄는 북한 측 협상팀은 오늘 이틀째 이곳 미국 측 숙소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협상이 진행됐고 4시간 넘게 이어지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저녁 협상이 진행됐는데 조금 전 협상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오늘 오후에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의제 협상과는 다르게 의전이나 정상회담 일정 등의 협상은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때처럼 주 회담을 28일에 하고 산책이나 식사 등 친교를 과시하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저녁 만찬 등 깜짝 일정이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회담장은 당초 알려졌던 컨벤션 센터 대신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멜리아 호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두 곳 모두 북측 대표단이 숙소로 쓰고 있는 영빈관 부근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세계 회담이 다가오면서 하노이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티셔츠, 트럼프 칵테일이 나오는가 하면 두 사람의 헤어스타일도 인기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취재진의 숫자도 지난 싱가포르 때보다 더 많습니다. 하노이 현지에서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노이 시내 곳곳엔 미국 정상회담 홍보가 한창입니다.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함께 내걸렸습니다. 정상회담 티셔츠도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은 티셔츠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의 얼굴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백 장 넘게 팔리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Thì là tôi in áo thôi để tôi bày tỏ tấm lòng thôi. Mà không phải những thế mà còn được lợi nhuận cơ. 두 정상의 이름을 딴 햄버거도 등장했습니다. 일명 더티 도널드 버거와 김정윤 버거입니다. 흩날리는 트럼프의 머리카락에서 착안했다는 토마토 카라멜 칵테일. 한국의 소주에 김으로 장식한 칵테일까지 아이디어도 각양각색입니다. Qua hai ly cocktail này thì chúng tôi muốn gửi gắm tới sự sáng tạo của các bartender và thông điệp về hòa bình của các nước trên toàn thế giới. 앞과 윗머리를 길게 남기는 김 위원장의 패기머리 스타일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노란 머리를 단장해주는 공짜 이벤트도 한창입니다. 정상회담 마케팅 열기만큼이나 이곳 하노이에서는 2차 미국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편으로 베트남까지 갈 것 같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의 호텔이 이번 주말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김 위원장의 통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열차가 넘어오는 베트남 동당역에서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단둥 지역 한 호텔의 홈페이지입니다. 호텔 소개와 각종 서비스 안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객실 예약 시스템만 먹통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 우이교가 내려다 보이는 이 호텔은 21일부터 갑자기 이번 주말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데 60시간 이상 걸리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전에 하노이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이번 주말에는 출발해야 합니다. 이 호텔은 과거 북한 최고 지도자가 기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하면 투숙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23일 오후부터 단둥역 주변 호텔을 통제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김정은이 기차로 넘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로 통제 부담이 크고 경호의 어려움까지 겹쳐 김정은이 기차와 비행기를 적절히 조합해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기차와 비행기를 동시에 운행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베트남은 중국 국경지대인 랑선성의 동당역의 출입을 통제한 채 대대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음주운전 차량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다음 달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급회전을 합니다. 이 차량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정신없이 질주를 이어갑니다. 급제동은 물론 아찔한 차선 변경까지 고개 운전은 계속됩니다. 39살 남모 씨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만 있던 분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 차가 내거리 방에서 딱 나오는 걸 저희가 봤는데 앞에가 이게 좀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사진. 남 씨는 오늘 새벽 1시 58분쯤 대전 관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과 2km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10여 분 만에 멈춰섰습니다. 체포 당시 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7%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남 씨 차량에 치인 18살 차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차 씨는 애지중지 키웠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달 입학을 앞두고 있던 예비 새내기 대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번에는 만취한 무면허 운전자가 서울 종로의 한 시장으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장 상인들은 사람이 다니는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1시 흰색 차 한 대가 좁은 시장 골목으로 빠르게 들어옵니다. 문을 닫은 상점들과 입간판을 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 지나던 다른 차는 물론 사람을 치고 갈 뻔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중에 공덕이라니까 옛날 속던 것들 많이 놀랐습니다. 서울 종로 신진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운전자는 35살 이모 씨. 만취된 채 차를 몬 겁니다. 질주 끝에 차가 멈춰서니 음식점은 이렇게 유리문이 통째로 날아가고 집기들도 부서졌습니다. 놀랬죠. 이 차가 들을 수가 없는 골목이거든. 뭐 냉장고고 뭐고 이건 다 박살나고. 이 씨는 앞서 큰 길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 신고된 게 13분이고 그다음 2차 사고 낸 게 15분. 한 5분 정도 차이 나요. 붙잡힌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뺑소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성년의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일부 경찰이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또 클럽과 경찰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해준 전직 경찰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강모 씨. 어제 강 씨를 불러 조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 강 씨가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연 건 지난해 7월 말. 이보다 앞선 7월 초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해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홍보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되자 강 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이모 대표가 강 씨 측 직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넸고 강 씨 지시에 따라 이 돈 중 일부가 경찰관들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재직 시절 강남경찰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실제로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팀은 해당 미성년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버닝썬 직원만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들과 당시 클럽 관계자, 미성년자 어머니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모 대표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부산의 한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 있는 산에서 지름 4m짜리 큰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2차례나 이런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커다란 바위가 굉음을 내며 산 밑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바위는 전봇대를 꺾어버리고 도로로 내려옵니다. 주변은 온통 뿌연 먼지로 뒤덮입니다. 꽝꽝꽝꽝꽝꽝꽝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건물이 막 순식간에 한 1분 정도? 이래 흔들렸어요. 오늘 낮 12시 반쯤 부산 사구의 한 지하철 공사장 인근 산에서 지름 4m짜리 바위가 굴러떨어져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진 바위입니다. 이렇게 힘껏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6시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집안이 밀리면서 도로 20m 구간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갱생보호소에서는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하철 공사장 구간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장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발파 작업을 한 이후로는 별다른 공사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이번 산사태가 지하철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흘째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게다가 저녁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오고 있어서 주말에는 공기질이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사흘째 잿빛 먼지에 갇혀버린 하늘. 시민들에게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안 좋은데 기관지에 걸릴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서울 118, 충북 15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나쁨이나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악화된 공기질에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전국 곳곳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상황실엔 단속 대상 차량들의 번호판이 수시로 떴습니다. 1분에 5대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차량 부분이 미세먼지 배출 요인의 37%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주말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정체가 특히 심한 서쪽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또 봄 석 달 동안 평년보다 5일가량 더 황사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블랙리스트로 의심되는 또 다른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원하는 후임 인사의 정보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경 장관 취임 직후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만들어진 문건인데 청와대 지시 없이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2017년 7월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작성된 문건을 발견합니다. 이 문건에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과 정치적 성향, 비위 의혹 등이 적혀 있었고 청와대가 점 찍은 인사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기관서 근무하다 사퇴한 기관장과 감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 기호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을 누구랑 가까워서 여기 얘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 엮어서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검찰은 운영지원과에서 발견된 이 문건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김 전 장관이 취임 초부터 이런 문건을 만들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권 초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친여권 인사들의 자리 확보에 팔을 걷고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특감반에서 보고한 산하기관 임원 동향이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거쳐 환경부에서 추가 내용을 덧붙였는지 아니면 환경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명단을 따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20대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학교를 다녀서 그렇다고 여당 중진 서른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죠. 얼마 전에는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헬조선 탓하지 말고 아세안 가보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고 유시민 전 장관도 20대 남성 지지율 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평가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연령층 가운데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은 41%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20대 긍정평가는 일주일 새 10%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유독 20대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전 정권 시절 교육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설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유신 이전에 학교 교육을 거의 마쳐 민주주의 중요성을 알았다며 그런데 지금 20대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나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젊은이들이 취직 안 된다고 여기서 헬조선 하지 말고 아세안에 가보라고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설 최고위원은 젊은 세대를 겨냥해 지적한 게 아니라 교육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오해로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일반 국민들은 오세훈 후보를, 한국당 지지층에선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 선거에는 일반 국민의 의견도 30%가 반영되기 때문에 막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리인 아닙니까? 황교안 후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탄핵 총리임에도 탄핵을 부정하는 오락가락 우유부단한 대표로는 내년 총선 필패입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는 당심은 민심을 따라가야 한다며 반성과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5.18 때문에 우리 당 지지도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당의 지지도가 반등한 결과도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에 대한 특검 관철을 공략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지지율은 오 후보가 37%를, 황 후보는 이보다 15%포인트 낮은 22%를, 김 후보는 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지지층에선 황 후보가 52%로 앞섰고 오 후보 24%, 김 후보 15% 순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과 당원 대상 온 오프라인 투표가 70%,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30%입니다. 당원 영향이 크겠지만 30% 포함되는 국민 여론조사도 그 결과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한국당은 내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여론조사와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 등을 합산해 27일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인도의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기술은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를 단독 방문했던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을 $500억,
한화로 56조 원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हमारे दो देशों के बीच में स्पेशल स्ट्रेटेजिक पार्टनरशिप इसकी बहुत बड़ी अहमियत है। 문 대통령은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이 타깃인 신남방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인도 측은 인도가 향후 건설할 7개의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이 직접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 원전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작년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 때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며 탈원전을 강조했습니다. 정상 국빈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도 참석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인도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삼성 노이다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20여일 전 사표가 수리된 탁현민 씨가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직함이 행정관에서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으로 바뀌었는데 미천이 다 드러나서 그만두었다는 탁 전 행정관의 마음이 다시 바뀐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탁현민 전 행정관의 첫 번째 사의 표시는 지난해 6월 말. 맞지도 않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며 사라질 자유를 언급한 SNS 글이었습니다. 정말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 이 말 저 말 안 하고 조용히 지내려 한다고 기자들에게 직접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붙잡아서일까요? 기획 능력이나 이런 일하는 능력이 좀 욕심이 납니다. 네. 2달 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분간 지금 유지하신다고. 어쨌든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도 채 석 달이 못 갔습니다. 지난달 7일 기자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제자리가 아니다. 미천이 다 드러났다. 나는 얼굴이 안 보여도 화제가 된다며 또다시 사의를 밝힌 것입니다. 청와대는 고심 끝에 사표를 수리했지만 탁 전 행정관의 후임 인사는 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뒀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청와대는 24일 만에 대통령 행사기획 전문위원이란 자리를 신설해 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쇼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퇴입니까? 휴가입니까? 청와대는 무보수 명예직임을 강조하며 그의 경험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쓰고자 위촉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직함만 바뀌었을 뿐 사람은 그대로, 업무도 그대로인 셈이네요. 그래서 청와대가 앞으로 있을지 모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대형 이벤트를 기획 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잊혀질 영광을 달라던 탁 전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조용히 지낸 건 아닙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내가 당해봐서 안다며 과거 정부를 비판하고 청와대 영빈관이 구민회관보다 못하다며 보수를 촉구하며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때 가수 서현을 어렵게 무대에 세운 얘기, 미북 정상회담 소식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책 내용이 밝혀지면서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기획 논란도 끊이질 않지만 청와대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보호해왔습니다. 제가 그 위대한 문화지식인이자 번뜩이는 연출가니까 잇따른 사표 소동도 번뜩이는 연출의 일환일까요? 탁현민 논란을 국민들은 과연 언제까지 보게 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5조 원 넘게 급감하면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원전 이용률이 줄면서 가격이 오른 LNG 등 국제 연료를 수입하다가 손실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한전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한전의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조 1,600억 원 이상 급감하면서 2,080억 원 손실을 본 겁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전력 구입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 비중은 18%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원전 이용률 하락 부분이 작용은 미미하게 할 수 있어서도 크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유연탄과 LNG로 만든 비싼 전기를 수입하다 생긴 손실 역시 원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므로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2016년 원전 이용률이 80%에 육박할 때 한전 영업이익은 12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은 재작년 71%, 지난해 66%까지 줄었고 영업이익은 2년 연속 급전 직하합니다. 한전은 올해도 2조 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2008년과 2011년, 2012년 등 적자 때마다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은 놔두고 다른 어떤 세금을 통해서 보전을 받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경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34조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서 가계의 빚이 자꾸만 쌓여간다는 겁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는 1,534조 6천억 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1년 전보다 83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8분기째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색하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확대 등에 따른 집단대출 및 전세대출 증가 지속,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등에 따른 자금 선수요 등으로 더 큰 문제는 빚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분기 가구당 쓸 수 있는 돈인 처분 가능 소득은 1년 전보다 2.1% 늘었는데 같은 기간 부채는 5.8% 늘어 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도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가구당 처분 가능 소득과 부채를 비교해봐도 부채가 1.6배 많았습니다. 쓸 수 있는 돈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훨씬 더 이 소득은 주는데 대출이 빨리 늘어난다는 게 그게 사회적인 어떤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증가나 경기 진작 등 근본적인 경제 치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에서 무섭게 성장 중인 이강인이 이번에는 유럽 클럽 축구 대항전인 유로파리그에 데뷔했습니다. 골은 넣지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대표팀 합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문전 노릇에도 하던 가메이로의 선제골이 터지고 6분 뒤인 후반 31분 이강인이 힘차게 그라운드를 밟습니다. 스페인 구강컵과 리그에 이어 유럽 클럽 대항전인 유로파리그 데뷔전입니다. 투입되자마자 환상적인 패스로 팀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등 5경기 연속 결장에 따른 실전 우려는 없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결정적인 헤딩슛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걸려 1군 무대 데뷔골을 놓쳤습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8월 레버쿠젠전에서 석인 무대 첫 골을 터뜨렸지만 비공식 경기여서 데뷔골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Sería muy bueno poder marcar en Mestalla y en partido oficial, pero bueno, no pudo ser y ahora hay que seguir trabajando.
이강인이 짧은 교체 출전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3월 대표팀 차출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22일 볼리비아, 26일 콜롬비아와 A매치를 펼치는데 이강인이 볼리비아전에 출전하면 18세 32일 만에 대표팀 데뷔전을 치릅니다. 최연소 출전 역대 3위에 해당하지만 손흥민과 차범근에 앞서는 굵직한 대기록입니다. 실제로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현지에서 면담한 것으로 전해져 손흥민, 이강인 조합의 출격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에 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봄날은 간다. 속절없이 그립고 아리고 슬픈 노래입니다.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가수 고 백설이가 처음 불렀고 그 애틋함에 끌려 그 뒤로 60명 넘는 남녀노소 가수가 저마다의 색깔로 변주해서 불렀죠. 4년 전 야당 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느닷없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경로당 노인들께 이 노래를 불러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정하다 못해 팔팔하신 요즘 어르신들에게 봄날이 간다고 했으니 혹시 노여워하시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술과 강연에 바쁜 99살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살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60에서 75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철이 든 것도 60살쯤이라고 했죠. 그런 세상에서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올린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 몸이 기계도 아닌데 가동이라는 표현이 거북하긴 합니다만 손해배상 기준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판결입니다. 보험료 인상부터 정년 연장, 노인 기준과 복지 혜택 연령,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까지 인화성 큰 논란거리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3년 법적 정년을 65살로 올린 뒤 70살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80살 정년제를 도입하거나 영업직의 정년을 아예 없앤 회사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사정이 심각한 우리에게 정년 연장은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100세까지 살았던 18세기의 사상가 퐁트넬도 55부터 75까지가 가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지고 사회와 가족이 지웠던 책임과 의무 역시 조금은 가벼워지는 덕분이겠죠. 하지만 모든 짐을 벗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는 어르신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건 행복이겠지만 거의 평생을 일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2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일 권하는 사회였습니다. 네, 주말에도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지의 공습이라는 말이 적절할 만큼 오늘 심각했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단 농도가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이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추위는 더 풀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또 이제 해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얼었던 땅이나 고드름 등이 녹으면서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안 지역은 강풍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늘은 전국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강원 남부 동해안은 아침 한때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6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 16도, 제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기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씨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한 건 맞지만 이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맞는데 법에 따른 보호는 해줄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권익위가 낸 보도자료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